중년의 부부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. 재미가 없어요. 할 말도 없어요. 잘 보지도 않고 또 얼굴 보면 또 늙어 있어요. 이 부부는 이혼해야 될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많이들 뭐 하시냐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. 야, 내가 내 남편이랑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아내랑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얘기하잖아요. 그 친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? 야, 이혼해라. 야, 그냥 저런 일에도 해.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. 지들은 안 해요.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. 이혼은 이유가 없어요.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. 이혼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네가 나를 옆으로 봤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은 시작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혼은 꼭 법률상의 이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. 흔히 정서적 이혼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 이혼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정서적 이혼은 사실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시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얼굴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독소 같고 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이 내 인생엔 저주와 같고, 이런 경험들을 단기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많이들 해요. 이런 정서적 이혼은 때로는 멀어졌다가도 다시금 회복하는 지점도 있습니다. 그런데 중년이 된다는 건 뭐냐면, 보통 결혼을 늦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결혼한 지가 나 5년 됐어, 10년 됐어, 아니야 나 20년, 30년, 나 40년 넘었어,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 세월의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서적 이혼의 경험은 대부분 있었을 것이고,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건강한 부부는 회복의 기술과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. 또 운 좋게 회복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도무지 그 간극이 채워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부부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적 이혼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근데 굳이 우리가 중년에 이혼이 과거와 다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생각해 보면,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적 이유는 선명합니다. 살아가야 될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옛날에 60에 환갑상 딱 받고 돌아갈 시점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어쩌면 그 전에 이미 배우자 중에 한쪽이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지금은 환갑잔치도 하지 않죠. 긴 세월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될 시점이, 아주 길게 사시는 분들은 90년을 살잖아요. 앞으로 우리가 의학 좋아지죠. 과학 좋아지죠.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될 세월은 훨씬 더 길어지고, 또 사회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재산 분할이 되는구나. 20년 정도 넘으면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, 저는 지금은 황혼 이혼을 20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. 30년은 넘어야 돼요. 제가 살아보니까 20년, 눈 깜짝하고 눈 뜨면 20년입니다. 지옥 같은 세월이 20년이면 그게 200년처럼 2000년처럼 느껴졌을 거고요. 내가 기쁘고 순간의 반짝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세월이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지난 세월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벌써 50이 됐어? 내가 이렇게 60이 됐어? 내가 이렇게 80이 될 줄 몰랐어?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.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. 세월 지나다 보면 그게 지옥이었건 천국이었건 그렇게 우린 세월을 지내면서 이 사람과 같이 늙어가는 거거든요.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늙어가다가 그렇게 죽는 거였어요. 그냥 견디다가 죽는 거였는데, 이제는 재산 분할이 되면서 여성들이 교육열이 또 높고 실질적으로 그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자존의 능력도 커졌다는 거고요. 의견을 낼 힘도 생겼다는 거고, 이런 살아갈 힘이 생긴 이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재산 분할도 받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, 이건 사회적 시스템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.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. 나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더 이상 다투며 불쾌하고 불편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오히려 각자 따로 살기를 원하는, 그리고 이혼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불안감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자녀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.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는 다 뭐냐면, 이혼이 사회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 쉬워진 거예요.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벼워진 거 아니고요.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심화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이 사회가 이혼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아졌어요. 왜냐하면 외도가 말도 못하게 늘어났고요. 폭력은 더할 수 없이 증가했습니다. 우리가 외도가 늘어났다는 걸 쉽게 보면 안 되는 게, 되게 우리 이혼 사유를 보면 1위가 성격 차이는 여전해요. 두 번째 사유가 외도입니다.
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외도는 엄청난 사유가 돼요. 외도는 상대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게 한순간의 도덕적 실패였던, 아니면 그게 반복적 외도를 통한 자기의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기꺼이 선택한 것이었건, 그건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을 회파하고 정서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. 양쪽 가문을 모두가 다. 이혼이라는 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래도 생존해 보겠다고 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이 현대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특별히 오래 살게 된 세상에 중년들의 이혼을 저는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. 물론 저는 할 수 있다면 결혼해라, 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좀 살아보자, 우리가 이 사람을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,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경우에 따라 너무나 심각한 손상이 될 경우에는 둘 다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거나 때로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상습적 외도의 경우에는 저는 남은 인생과 또 그 영혼에 남아있는 지점에 새살이 묻었더라도 더 썩지는 않도록 하는 하나의 인간적 배려를 위해서라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습적 외도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, 폭력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요새는 그래도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높아졌어요. 근데 중년기에 갑자기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. 청년기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에 빠져서 그 이후 첫 번째 신혼을 보내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작고 큰 욕설부터 시작해서 폭력의 기미는 있었고 폭력의 경험도 있었던 경우가 중년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상당수예요. 그런데 중년이 됐을 때 왜 이렇게 갑자기 부부 폭력이 심해지는가, 이런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죠. 더 이상 우리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아이들이 독립을 했고요. 또 누적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 배우자에게 첫 번째 사과 요구를 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고요.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나의 누적된 분노나 혹은 나의 무능력감을 내 배우자가 무시로 나를 건드렸다 한다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예상치 못했던 폭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그게 되게 중년기가 되면 한꺼번에 이상할 정도로 몰아친단 말이에요. 그때 그 일만 발생합니까? 몸도 변하잖아요. 내 몸이 변한다는 건 나는 아픈 것과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내 몸 돌보기에도 여념이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시점에 당신이 나에게 이 폭언을, 이 폭력을, 그리고 이러한 시점의 외도를 견딜 수 없는 거죠.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중년기에 발생했을 때 이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이혼이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이 사람의 삶의 핵심적인 소생, 또 삶의 핵심적인 앞으로의 삶을 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. 중년의 부부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. 재미가 없어요. 할 말도 없어요. 잘 보지도 않고 또 얼굴 보면 또 늙어 있어요. 참 옛날엔 인물도 좋았건만 이제 볼 인물도 없고요. 옛날엔 그래도 한두 마디 했는데 그나마 이제는 마치 말을 잃은 사람 같고요.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따뜻함, 그 온도가 다 빠진 냉골의 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심지어 내 배우자가 내게 했던 그 숱한 이야기들 중에 기여했던 바, 고마웠던 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 기억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부는 이혼해야 될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간다면 일을 하다가도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겨요. 지루해지는 거죠. 너무 바쁜데 심심해요. 너무 막 눈코 뜰 수 없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그런 경험들을 일을 하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공허의 자리를 누군가가 메워주길 바라는데 그게 대부분 배우자이길 많이 바라요. 왜냐하면 그가 나의 사랑이었고 그가 나의 기쁨이었고 그가 나의 공허를 메워주었고 나에겐 심정적으로 꽃처럼 피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젠 서로 지친 사람처럼 서로 포기한 사람처럼 서로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.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. 별일 없으면 그건 별일이 없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부간에 별일이 있고 뭔가 짜릿한 일이 있어야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고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집은 별일이 없어요.
아침이 아침이고요. 점심이 점심이고 저녁은 저녁이고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됩니다.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별일 없으면 그냥 그 집은 그냥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 괜찮음을 못 견디겠는 분들이 계세요. 나에겐 찬란한 나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림이 있잖아요. 이 그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. 전 참 좋게 봐요.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. 사람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늘 이동하는 동사입니다. 그런데 좋은 것을 선택해 보겠다는 거잖아요. 그것도 뭐 나 혼자 짜릿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기쁨의 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게 어쩌면 늙어가는 그 나이 들어가고 힘이 빠져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하면서 마지막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그림입니다. 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. 참 좋아요.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 누가 움직여야죠. 그렇죠? 우리가 이게 물리학에서도 한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쪽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에너지가 투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변화라는 건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누가 움직일 것인가?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자가 움직이길 기다리죠.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간이 바뀌어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. 근데 그 인간은 다음 생에도 안 바뀌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도 주변에서 자극이 오지 않는데 이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극은 뭐냐면 배우자가 평생 해왔던 동일 자극이에요. 동일 자극에 대해선 동일 반응만 일어납니다. 그 동일 자극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컨텐츠 그 안쪽에 중요한 지점 이 사람의 마음의 버튼을 누르는 그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뚜껑이 열리는 거 바로 그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서로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. 그래서 두 부부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.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노력 많이 하셨고 힘들었을 거예요.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변화를 유발할 만한 다른 버튼을 누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. 많이들 뭐 하시냐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. 야, 내가 내 남편이랑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난 정말 내가 내 아내랑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얘기하잖아요. 그 친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? 야, 이혼해라. 야, 그냥 저런 일에도 해.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. 지들은 안 해요.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. 사람은 물론 이게 좋은 친구라 조언을 해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제가 가만히 어떤 분들에게 좀 물어봤나 봤더니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이혼한 친구들이나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한 친구들에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. 저는 물어보더라도 그 순간을 슬기롭게 잘 경험하고 잘 극복한 이런 그룹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. 파국이 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혼이 쉽죠. 같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. 그러나 우리가 부모 중에서도 좋은 부모 되기가 어렵지만 그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처럼 이혼이 쉽지만 쉬운 이혼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고 좋은 과정을 만들어서 좋은 그림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중요한 일이거든요. 저는 잊지 말고 꼭 상담 받으시라고 권해드려요. 왜냐하면 전혀 관계없는 자가 훈련되어 그 사람의 삶과 그 부부의 평생을 이렇게 조망하듯이 내려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저 공감만이 답이 아니에요. 아, 그랬구나. 누군가의 공감의 순간이 필요한 분들에겐 꼭 공감을 해줘야 되겠지만 상담사들에게 부부의 이야기를 가져가면 구조를 봐요. 구조를 보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대화의 패턴 속에도 구조가 나오고요. 이 사람의 삶의 방식에도 구조가 나옵니다. 감정에도 구조가 있어요.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말을 건넬 때나 혹은 다툼을 할 때나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아내가 원하는 것과 남편이 원하는 그림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림과 현재의 구조 그리고 가장 가능한 행복의 구조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겁니다. 그렇게 재구성만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. 안 해본 건 못하니까. 그래서 몇 주간의 상담을 통해서 이걸 일상 속에서 시행해 보는 겁니다. 그 시행 과정에는 사과도 들어가고 용서도 들어가고 고백도 들어가고 알지 못했던 내가 전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도 들어가고 내 안쪽에 깊은 심연의 고독과 슬픔도 전달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의 그림도 전달이 되면서 서로 간에 각자 가지고 있던 각자 세계의 그림을
펼쳐놓고서 가장 좋은 그림으로 재조합을 하고 이 그림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거든요. 이 모든 과정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상담이 100%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.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. 이 과정을 고쳐낼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작은 변화, 그 진동과 그리고 그 공명은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